그럼 지금 증시가 거품인가요? 미국 기준으로는 과거의 수치로 보면 거품입니다. 그건 맞아요. 지금 그 GDP 대비 시가총액이 180%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건 거품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품이 시작됐다고 봐요. 네. 네.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냐 네. 이거를 얘기한 건데 미국은 과거 한 170 정도면 아주 맥스다라고 했는데 지금 180 넘었고요. 네네. 한국도 100이 넘어가면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는데 지금 100을 통과한 거예요.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건 지금의 총 통화량, 그다음에 통화의 늘어난 사이즈를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를 버블이야. 근데 버블이니까 버블이야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버블이니까 끝이야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네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 2008년도 리만 사태 그 부동산 폭락할 때도 이미 그 2006년, 7년도에 이미 너무 거품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1929년 대공황 때도 26년 때부터 이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27년 이제는 이건 너무 심하다. 28년은 명백한 거품이다. 29년엔 아무 말도 안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29년 10월부터 무너졌죠. 근데 그러니까 거품은 맞는데 이 거품이 언제까지 갈지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비누 거품 장난 같은 거 할 때 집에 세제 넣잖아요. 그럼 이 세제를 현금이라고 치면 이번처럼 세제가 많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제를 그냥 통으로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움직이면 거품이 부글부글 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많이 부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빼지 않으면 물을 빼거나 그 들어간 세제 액기스를 빼내지 않으면 이 거품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식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명백한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특별히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한국은 이제 103% 정도 되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높진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화의 양은 많아졌으니 이 통화가 어디로 갈 거냐 했을 때 금융시장으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은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즉 금융시장에서만 인플레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들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미국이랑 한국 중에 뭐가 더 낫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다음 증권사들도 지금 거래 규모가 해외 주식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수익 기반으로는 거의 비등해졌을 정도로 커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장을 보고 들어가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내가 투자하는 기초 자산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기초 자산? 어떤 자산이요? 주식이라면 기업이죠. 그래서 내가 투자할 기업이 얼마나 이 회사가 벌어들일 수익 대비 현재 평가를 못 받고 있느냐. 이런 거를 찾자는 주의라서 근데 한국에 전반적으로 그런 기업이 더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싼 기업들이 한국에 훨씬 많기 때문에 한국이 더 싸다. 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도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럼 연준과 한국 기업의 이게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업의 실적과 연준의 태도랑 연관관계가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연준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이끌어가는 동력 기관차입니다. 동력 기관차니까 여기가 서면 전체 금융시장이 서요. 너무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안 보시는 건 아니네요. 그럼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한테 왜 미국 시장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관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기관차는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별로 물론 미국 애들도 자기네 기관차를 신경을 쓰죠. 근데 우리처럼 우리나라 시장 고민하고 미국 시장 고민을 이렇게 두 나라를 같이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관차가 저기 있기 때문에 저쪽 기관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면서 한국 시장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투자자를 꼭 지녀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중요하고 미국이 투자하기 적합하고 이게 아니고 미국의 연준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 동향이 같이 움직이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달러와 이런 것의 그 힘이 훨씬 더 센 국가예요.
예, 미국의 힘도 훨씬 더 세게 작동을 한 국가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 기초 자산을 한국 걸로 가지고 가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네. 거시 경제까지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해도 요 정도까지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라는 거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지 안 네, 올리는지까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금융 플레이는 네. 돈을 갖고 하는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의 가치에 따라서 플레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돈의 가치, 돈의 가격은 뭐예요? 금리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네. 소위 말하는 미국의 지금 아주 유명한 투자자들도 보시면 다 대부분 금리 베이스를 깔고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자꾸 한국 분들은 자꾸 뭐 기초자산 뭐 좋으니까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이건 맞는데 이건 이대로 하되 그러나 이건 뭐라 그럴까 게임의 룰. 게임의 룰이에요. 네. 네. 돈을 갖고 하는데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다른 게임들의 상황들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돈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하셔라. 그럼 말씀드리고 부지 싶습니다. 점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엄청 네. 뛰어난 기업이 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진짜 뛰어나요. 실적 네. 성장률도 좋고. 네. 근데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갔어요. 네. 그럼 이 기업을 매수하나요? 저는 하는 편인데요. 네네. 저는 하는 편인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는 네. 편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죠. 예, 현금 비중을 더 올려야 되죠. 예, 이 기업이 정말로 좋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한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동지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네. 기업하고. 근데 금융시장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로가 올라가서 금융투자의 여건들이 나빠진다면 그때는 현금 비중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기업이 좋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죽든 살든. 네. 실제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하고 다르게 부동산 투자는 제가 잘 모르고 주식 투자에서 네네.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하신 몇몇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주 크게 성공하신 분,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은 그냥 주식으로 그 기업에 좋은 기업에 몽땅 투자해서 그냥 버티는 스타일이죠. 그래서도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하셨어요. 네네네. 질곡은 있죠. 왔다 갔다. 근데 결국 이겨요. 왜냐하면 기업이 좋아지니까 같이 네. 좋아지는 거죠. 네. 주식 투자는 네. 북한산에 등산로가 많듯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방법을 잘 찾아서 네. 그 길을 가셔서 그걸 열심히 파시면 네.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죠. 아. 근데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건 네. 실패의 지름길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금리가 올라가도 좋은 기업이면 산다. 그럼요. 네. 네, 좋은 기업. 왜냐하면 마치 불도저가 땅을 밀고 가듯이 힘이 좋은 기업들은 어떤 불경기도 치고 나가는 거죠. 그 사실 삼성전자로 우리나라에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이 누구예요? 삼성전자로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이건희? 예, 대주주들이죠. 네네. 팔 수 없었던 사람들. 그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그냥 계속 같이 가시면 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건 맞죠. 그럼 네. 두 가지로 놓고 내가 시장 분석이랑 기업 분석이랑 어느 쪽에 시간을 쏟는 게 나을까요? 개인 투자자는? 그거는 뭐 당연히 시장 분석에 시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요. 금리 정도만 보시고요. 네. 금리 정도만 보시고 연준이 무슨 태도를 취하는지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 거의 모든 시간을 기업에다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100%예요. 기업의 네. 기초 자산인 기업을 알지 못하고선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에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인덱스나 원자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인덱스나 원자재는 줄다리기라고 생각해요. 오르든지 내리든지 방향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어 금덩어리를 금도 네. 마찬가지인데 금을 내 품에 따뜻하게 내 품에 계속 안고 제가 1년을 안고 있어도 네. 금은 새끼를 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방향성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르든 내리든 둘 중에 네. 하나예요. 그런데 아주 오롯하게 아주 좋은 기업은 네네. 내가 이 기업에 참여를 하면 이 기업이 알아서 나를 본향으로 잘 이끌어가 주죠. 좋은 코덱스 것으로. 200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하잖아요. 네, 코덱스 200은 배당을 하긴 하죠. 네네. 근데 그건 시장의 전체 방향성과 같이 가니까 네. 내가 어떻게 분간을 하기 어렵죠.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맞추는 게임.
근데 계속 쌓아갈 수는 있잖아요. 많은 이제 네. 어떤 뭐 PB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ETF에 대한 적립식 투자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업을 모르니까. 네, 기업을 어차피 공부를 네. 안 할 거면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나 네, 뭐 그럴 거면 ETF를 적립식으로 해서 그 뭐죠? 그거 네. 있잖아요. 이거 코스트 에버리징 그거 네, 항상 네, 나오는 단어잖아요. 코스트. 그거는 네.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네.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한 게 공모펀드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모펀드가 잘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공모펀드가 시장을 이겼으면 네. 그렇지 않죠. 시장을 못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좋은 투자라는 거, 좋은 투자자라는 건 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해내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잘 참여를 하면 시장이 어찌 되었거나 시장이 우리나라가 10년간 박스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도 5배, 10배 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있죠. 엄청나게 많죠. 네. 그래서 좋은 기업에 잘 참여하신 분들은 그 사이에서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거예요. 네. 그 알파를 쫓아가는 것. 네. 그러니까 내가 액티브하게 기업을 찾고 분석하고 이게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허들은 뭐냐면 네. 내가 그 기업을 모르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음.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릴 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내 짝꿍이 될, 내 파트너가 될 좋은 기업을 찾지 못한다면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찾든가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이거예요. 포인트는 그 전까지 고금리 시대에는 저희가 네. 그냥 예금을 하면 됐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공모펀드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네, 미래에셋이 성장하던. 그렇죠. 네. 그때는 펀드에 들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가 왔고 ELS 같은 구조화 상품의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때 엄청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 터지고 그 다음에 뭐 매잔이 잠깐 뜰려다가 터지고 네, 망했. 지금은 어떤 금융 상품 그러니까 그냥 저희 같이 그 주식 연구를 하지 않고 금융 재테크를 하려는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네. 적합한 상품이 남아있지가 않은 느낌이거든요. 상품이 없죠. 그러면 이제는 주식시장에 그냥 개인이 들어가려면 공부하고 들어가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일반인들한테는 허들이 계속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좋은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것도 사실 허들이 너무 많죠. 여러 가지 허들이 있죠. 나라는 허들, 인간이라는 허들, 네. 심리라는 허들, 시장이라는 허들 너무 많은 허들이 있다 보니까 네. 쉽게 가려고 ETF나 이런 걸 투자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투자는 제대로 된 투자는 좋은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게 훨씬 더 유용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내서 같이 가는 건 그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다. 최고의 방법이죠. 네. 많은 성공했던 사람이 다 그런 길을 걸어왔고. 네. 네. 그럼 그냥 재테크를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수요는 항상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상식이 된 시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너무 막 놀라웠었고 그때 막 디플레이션에 네. 대해서 막 나올 때 얘기 나왔던 때가 한창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들도 인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네. 여튼 그 정도까지는 금융 지식이 이제 일반적인 지식이 된 시대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내 자산을 지키려는 재테크의 수단 네. 이런 걸로서 사실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네. 너무 쉬우니까 네. 네. 나도 네. 지금 네. 살고 있고 예. 입지 분석이라는 것도 훨씬 기업 분석보다는 쉽고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가격도 정량화돼 있고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내가 소유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냥 재테크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네. 예. 연 뭐 5에서 10% 사이에 네네.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상품이 네. 없으니까 그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욕심을 비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주식 투자 열심히 하는 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네네. 그동안 10년간 제대로 못했으니 이번에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내 계좌가 올해 무조건 100% 수익이 나야 된다. 올해 지금까지 어려운 구간도 있었지만 20% 수익 나셨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라고. 충분히 훌륭한 수익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주식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뛰어들 때 상당히 높은 마치 인생 역전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네.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요. 네. 조급함은 투자의 최악의 악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패할 가능성이 높죠. 네. 시장에 말리게 되고 네.
그래서 일단 목표 기대 수익률을 상당히 낮추고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낮아진 예를 들자면 난 금리의 한 두세 배, 서너 배 네. 이런 정도로 목표치를 낮추면 투자할 기업들이 훨씬 더 넓게 펼쳐집니다. 눈앞에. 네.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예금을 지금 한 3.5% 준다 그러면 수십조 이상 모일걸요. 난리 나죠. 그쵸. 지금. 그 은행 그냥 박살 나는 거죠.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무한정으로 받는다고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네. 근데 주식시장에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보다 높은 기업도 엄청나게 많고. 네, 배당 수익률이. 네, 최근에는 좀 떨어졌지만 7%, 8% 주는 회사들도 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배당 투자로 들어왔다가 눈이 휙 돌아가는 거죠. 나 보니까 쟤는 뭐 하루에 뭐 20%씩 수익이 나는데, 나보다 못해 보이는 애가 뭐 벌써 50% 수익이 났다는데, 네. 이 3% 이거 그지 같아가지고 못 해먹겠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말려드는 거죠. 재테크로 들어왔다가. 네, 그러니까 나는 캐시플로우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캐피탈 게인에 눈이 딱 돌아가면은.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항상 동일하게 배당을 꾸준히 주던 애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기업들 중에 배당률이 높아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 매년 10,000원을 줬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 뭐 10만 원이었으면 10%를 주는데 주가가 5만 원으로 빠지면 20%로 배당률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네. 그런 기업들이 정말 부지기수였어. 지난 3, 4월 달에는. 네. 근데 지금도 적지 않아요. 많죠. 네, 많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금융주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금융주들 대표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금융주들 중에 돈 잘 버는 금융주들이 많아요. 많죠.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요즘에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호황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예, 주가 상황으로 안 네. 좋았죠. 지금 많이 네. 또 많이 올랐어요. 예, 네. 만회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라 그러고 하냐면 처음에 초심을 가지고 나는 요 정도만 벌겠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 하면 그거를 놓치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공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은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됐으니 다른 무엇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네. 하면 그때 공부를 해서 그게 또 익혀지면 그걸 한 단계 더 나가고. 뭐 예. 예를 들어 배당주로 들어왔으면 네. 거기서 뭐 더 공부를 해가지고 성장주를 뭐 한 종목 두 종목 사본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 공부를 충분히 해보고 네, 이거 네.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됐어. 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 3개 당하면 스트라이크 아웃이지만 네. 주식은 스트라이크를 10개고 20개고 보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워렌 버핏이 했던 대부분의 실패는 좋은 주식을 안 산 거밖에 없어요. 그 주요한 실패는 다 그거예요. 네. 네. 그런데 대신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샀거든. 대부분 안 샀거든. 좋은 주식을 안 산 건 사실 실패는 아니죠. 그렇죠. 네, 좋은 주식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씩 산 거예요. 네네네.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네. 여기서 뭐 인생 역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내가 재테크 차원에서 네. 돈을 벌고 싶다면 그런 네. 것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로 투자를 하시되 남들이 좋다는 거 말고 그냥 누가 봐도 이 정도의 이익은 나한테 줄 수 있는 기업이고 꾸준히 줄 수 있는 기업이고 네. 가격 변동 없이 이 정도면 나는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네. 이 정도의 그 뭐 배당이나 이익이 나온다면 나는 만족해. 뭐 이런 정도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길 저는 강력히 권해드려요. 초심자들한테. 네. 그럼 예를 들면 뭐 초심자에서 내가 8% 정도, 10%? 네. 네, 10% 정도 제가 목표 기대 수익을 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10%가 달성이 됐어요. 네. 그러면 팔고 그 해에는 시장을 떠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그냥 홀딩하는 게 맞나요? 시장을 떠나셔도 됩니다. 네, 현금 비중을 하고 높이셔도 돼요. 네. 그것도 굉장히 그거 쉽지 않아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 됐는데 하고 날아갈 수 있잖아요. 팔고. 그럼 남의 떡이지. 그런 거를 부러워하지 않는 게 훈련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게 훈련이 안 돼요. 너무 배가 아픈 거죠. 네. 그래서 페이스를 잃는 거예요. 예. 마라톤 선수들은 자기 페이스가 있어서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가 미친 듯이 달려서 저 사람 따라잡아야 되겠다고 같이 열심히 달리면 자기 페이스 잃어서 네.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주식시장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대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자른다는 거는 네. 밑에서도 또 잘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손실? 네. 손절매? 왜냐면 위아래 총 기대 이익의 합이 그러니까 내가 허용하는 네. 변동성의 합이 플러스여야
네. 그 자산을 운용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인데 잘라. 네. 그렇다는 거는 내가 최소 10% 이상의 변동이 나왔을 때는 잘라야 된다는 거랑 같은 의미 아닌가요? 위 상단 변동은 자르고 하단 변동은 내가 버티는 전략으로 간다는 게.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그래서 손절을 하지 않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하는 게 맞나요? 개인들은 손절을 안 할 수 있는 주식을 잘 찾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아까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간다는 건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이 5% 정도가 보장이 되는 회사인데 네. 주가는 고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가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자면 그 시나리오를 다 짜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는 안 팔아. 배당이 중요한 내 포커스야 하면 그냥 네. 그대로 가시면 돼요. 네. 원칙을 지키면서. 네.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시나리오는 가정할 수 있겠죠. 5%를 주는데 주가가 20%가 올라가면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아. 그냥 수익 실현할 거야. 네. 그럼 그렇게 전략을 짜셔도 돼요. 음. 그런데 하방으로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네. 둘 거냐, 자를 거냐. 배당만 문제라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배당만 받는 게 문제라면 이 회사가 네. 현재 주가가 역사상 아주 높은 가격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고 낮은 가격의 주식을 선택하신다면 네. 그건 좀 떨어지더라도 있으면 되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역사상 상당히 높은 가격이 있는 주식을 가는 거는 그래서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차트상 봤을 때. 네, 과거 역사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네. 주식은 이 정도면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배당률도 좋지만 네. 가격이 너무 높아.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되겠죠. 예,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감당 못할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배당 중심의 그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배당 컷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 예, 회사가 그렇죠. 안 좋아지면 해당 안 이익이 좋아지는- 꺾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네네. 네, 맞아요. 예. 근데 음. 그것까지 배당 컷이 나면은 내가 이거를 잘라야 되냐? 아니면 얘를 일시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얘가 이익이 감소됐고 네. 다시 복구될 걸로 생각을 하고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네. 어떻게? 그거는 그 회사의 과거 10년간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불가피해서 이번 코로나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이었긴 네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만 못 줬다 이러면 네. 그거는 저는 기업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과거 9년 동안에는 꾸준히 월세를 냈는데. 변함없이 잘 줬는데 올해 정말 특별한 일을 당해서 못 네, 줬다면 얘는 내년엔 다시 주겠죠. 정상화되면. 그러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기업의 본질이 무너져서 이 회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없어질 회사. 지금 여행업은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만 잘 해서 보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마지막 질문 하나 네. 해도 될까요? 아, 네, 언제든 얼마든지. 네, 네, 네. 네. 주식을 하다가 돈을 까먹는 이유는 뭘까요? 비싼 주식을 샀으니까. 비싸기 때문에. 네, 비싸게 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비싸다는 거는 실적 대비 비싸다는 건가요? 아니면 동종업종 대비 비싸다는 건가요? 경쟁업체 대비 비싸다는 건가요? 이 회사가 벌어줄 돈보다 비싸게 사면 비싼 거죠. 아, 그래요? 아니, 네, 업계에서 전부 다 그 가치를, 이 업계는 이 정도 가치는 다 인정해줘. 그게 그거가 굉장히 네. 유동적이에요.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익 대비 배수를 주가로 부를 때 그렇죠. 소위 말하는 퍼, 네, 그렇죠. 그거를 일컬어 멀티플 뭐 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멀티플처럼 상대적인 개념이 없어요. 음. 그래서 오히려 그 퍼나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네. PBR도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뭐냐면 자, 그 설명 다 하나 해드려요? 네? 네. 저 PER은 그때 모여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폭이 네네. 폭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애널리스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PER 밴드라는 걸만 대역 폭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PER 대역 폭. 네. 그러면 PER 대역 폭에 내가 위쪽에 있는 것을 사는 거는 난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빠질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PER 밴드의 하단에서 샀다면 그거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업을 고를 때 이익 대비 싸다라는 걸 할 때
그 주변의 주식이 전반적으로 다 고평가되었다면 그만큼 할인을 쳐서 네. 계산하셔야 돼요. 어. 항상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네. 할인율을 얼마나 더 네. 가할 것이냐인데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올라가면 할인을 더 쳐주셔야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PBR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가정집 생각하시면 가정집 처음에 집에 이사해가지고 뭐 신혼댁이 막 물건을 넣어가지고 하면 그게 전부 그 장부 가치잖아요. 네. 근데 쓰면 다 없어지는데 나중에 그걸 빚잔치를 만약에 빚을 져서 빚잔치를 한다 그러면 아예 안 팔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당근마켓에 팔면은 10분의 1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 아예 안 팔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 내고 버려야 되는 것도 그렇죠. 있죠. 그런 네. 거 뭐 쇼파 같은 건 돈 내고 버려야 돼. 오래된 거는. 네네네네. 그러면 PBR이라는 거는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PBR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PBR이 있고 가치를 부여 못하는 PBR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이런 지표들 PE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시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한 7, 8년간 가치 투자자들이 되게 굉장히 고전한 이유가 네. 이걸 기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도대체 얼마의 돈을 벌어줄 거냐. 얼마의 돈? 예, 돈을 번다는 거는 영업이익을 본다는 거네요. 예, 영업이익을 버는데 얼마나 건전한 것까지 보려면 순이익까지 보시는 거고요. 네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작아지니까. 네. 예, 그래서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 근데 그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네.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그래도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에서 투자할 수 있다. 대신에 예를 들자면 미술 작품도 많이 보면 음악도 많이 들으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네. 금융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많이 보시면 옛날에는 한두 개만 보면 이게 최고인 것 같지만 네. 10개를 보면 이게 최고 아닐 수도 있어. 100개를 보면 별거 아니었어. 네. 이렇게 되거든요. 많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밴드 상단에서는 조금 할인율을 많이 적용한다. 그 기대 그렇죠. 수익률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더 싸게 사야겠다. 더 눌렸을 때 사야겠다. 이런 걸 그렇죠. 한다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밴드 네. 최상단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GDP 대비 배수로 따지면 네. 높죠. 굉장히 그 전체 PER로 봐도 굉장히 높죠. 역사상 최고치라고. 네, 하더라고요. 역사는 높죠. 네. 당연히 올해는 PER은 역사상 최고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내년에 이익이 증가하면 PER은 떨어지겠죠. 예, 그건 변수가 있어요. 네. 그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진입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 같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할인율, 그러니까 내 기대 이익을 좀 높게 잡고 그 정도까지 다시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을지 어떨까요? 지금 눌릴 것 같았는데 사실 오늘 장 보면은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절대 시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꾸 시장을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왜 실패하냐면 자꾸 시장을 보고 시장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네네. 마켓 타이밍은 어떤 선수들도 잡지 않아요. 투자의 대가들도 마켓 타이밍 잘 모른다고 합니다. 네네. 안 잡아요. 네. 근데 왜 일반 투자자는 자꾸 마켓 타이밍을 잡죠? 너무 비싸 보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내가 투자할 기초 자산을 잡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네. 임상이 많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금융 그렇죠. 임상이 많잖아요. 네네. 예측은 거의 8,9할 틀립니다. 아. 제가 요즘에 상대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네. 고객분들이 뭐냐면 예측하고 저하고 예측해서 줄다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측에서 줄다리기를 한다. 왜냐면 네. 투자를 할까 말까요. 근데 지금은 너무 높으니까 제가 좀 떨어지면 올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틀려요. 안 와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분의 떨어지면 온다 그랬는데 안 떨어져서. 안 떨어지죠. 그리고 언제 오냐면 제일 고점에 와요. 네. 전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거래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타이밍이 거의 대부분 거꾸로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네. 이제 타이밍에 대한 죗값을 물으니까 그 담당 직원한테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거라고 믿으면 네. 그 죗값을 왜 이걸 몰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것도. 네네. 네네. 어쨌든 타이밍은 맞출 수 없는 거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체가 정확한 걸 맞추세요. 네, 실체가 정확한 실체가 정확한 건 뭐예요? 내가 그 기업을 분석을 해보니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겠더라. 네. 이건 실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그거에 대해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전화 한번 해보면 또
얼핏은 얘기해줘요. 네. 얼핏은. 네. 예, 그럼 큰 기업들은 다 연간 우리는 이 정도 돈 벌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시작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실체가 정확한 거를 보셔야지 유령하고 싸우지 마세요. 타이밍 유령이다. 시장과 타이밍이라는 유령과 싸우지 마세요. 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점인지 저점인지 그런 건 상관없다. 예,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 네, 감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연준 금리 정도만 봐라. 맞습니다. 그거를 차라리 보지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보면 그 한번 써보세요. 내가 시장이 고점이다, 시장이 저점이다 이렇게 써보세요. 맞나 틀리나. 대부분 다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에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쏟아붓는데 밴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거의 이런 거.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 엄청 넓게 잡는데도 틀리더라고요. 네. 시나도 뭐, 틀리던데요? 보름도 못 가서 틀리는 예. 경우 있어요. 보름도 못 가서 발표했는데 일주일 만에 틀리기도 네. 하고, 네, 많습니다. 그런 경우. 네. 농담이에요. 아니 많이 실제로 많이 틀려요. 아, 그죠. 네, 네, 많이 네. 틀리죠. 밴드 엄청 넓게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틀려? 그런데 틀리더라고요. 네. 방향성을 잡기 시작하면 네. 진짜 어떻게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증시각도기 TV의 각상준 부지점장님 모시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 각을 재봤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